다시 시를 읽는 즐거움. 김경. 코 질질 흘리던 12살 무렵 윤동주의 서시를 읽고 세상에 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이는 바람이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나는 서시를 즐겨 낭독하면서 또래애들에게 거들먹거리며 시인이란 말이야.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닌데 말이야. 내 생각엔 말이지. 바로 너 같은 뚱땡이는 절대 될 수 없어. 식으로다가 나름대로 시인 예찬론을 펼쳤던 것 같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어렴풋하게 안 거다. 시인이라는 사람들이 매우 연약하면서도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막연히 그냥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시인이지 싶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한동안 김수영 시인 전집을 보란듯이 끼고 다녔다. 폼도 폼이지만 확실히 좋아하기도 했다. 바람보다 먼저 눕고 먼저 울고 먼저 웃는 풀이라는 시로 엄청 유명한 시인이어서라가 아니라 거대한 뿌리라는 엄청난 시도 썼지만 동시에 옹졸한 자신의 유구한 역사를 적나라하게 반성하는 소시민적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어서 더없이 좋았다. 정정당당하게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거나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용기를 낼 순 없지만 겨우 50원짜리 갈비에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붕괴하고 욕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인의 그 참혹한 심정을 헤아려 보는 일이 내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적어도 그 진심을 알 수 없는 선동가를 따라 거리에 나가 반전, 반핵, 양키, 고홈을 외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시인을 좋아했다. 기형도, 이성복, 허수경, 황인숙 등의 시를 읽으며 내 청춘의 어두운 시절을 보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민을 품은 채 개인적인 슬픔이나 서름, 상처 같은 것에는 제법 의젓하게 대처하는, 아니 적어도 그런 척하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까지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지만 그런대로 그럭저럭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쓰기 위해서 순간순간 노력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시를 읽지 않게 되었다. 시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혹 시집을 사긴 했으나 읽을 수가 없었다. 왜 그런지 정직하게 읽히지가 않았다. 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시인의 마음과 함께 공명하는 울림으로 음악을 듣듯 읽는 것이라고 하던데 책 읽기마저 업무의 일부가 되어 쫓기듯 읽으니 시가 읽힐 리 없었다. 그렇게 팽개쳐 놓으니 부끄럽게도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바빠 죽겠다는데 한가하게 시 따위나 읽다니 이건 사치다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타성과 관습과 알코올에 영혼까지 푹 쩔어버린 이젠 시를 읽는 것이 시간과 여유가 된다고 해도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시간 여유가 있다 해도 그렇다. 예전 같으면 시나 소설을 읽었을 시간에 요즘은 짬짬이 아이폰으로 이메일을 체크하고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듣고 검색을 한다. 정말 어리석게도 기계와 나의 공생관계는 연인들이 그러하듯 서로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것만 같아서 그 속을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세계를 구성하는 듯한 착각 속에 어떤 열정마저 불태우게 된다. 그런데 지난 설날 연휴 동안 아이폰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지랄맞게 충전 케이블을 회사에 두고 온 것이다. 아유, 이 병신아 하며 처음에는 고립감, 좌절, 불안감 등으로 안절부절 못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엄청난 무력감과 동시에 어떤 해방감 같은 게 밀려왔다. 뭘 해야 하나? 딱히 다른 할 일도 없는데 그럼 간만에 시집이나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만용도 들고 지난 연말 한 지인에게 선물 받은 후 전혀 읽어보지 않았던 박노해 시인의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를 펼쳐들었다. 시가 읽혔다. 심지어 아이폰의 뒷면이라는 시를 읽을 때는 눈앞이 흐려지고 마음 한편이 어두워지면서 활자들이 영혼 속으로 삶도 앞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했다. 우리 시대의 영웅이자 구루인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의 뒷면에서
침침한 컨베이어 벨트 앞에 못 박혀 하루 15시간씩 노동하는 15소년 소녀의 젖은 눈동자를 본다는 29살의 노동의 새벽을 쓴 공돌이 시인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였다. 오랜만에 시를 읽으며 살짝 눈물이 났다. 오, 내 안에 윤동주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며 감격까지 하게 되고 내친 김에 2008년 5월에 선물 받고는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한 신보선의 슬픔이 없는 15초를 펼쳐들었다. 오, 읽힌다. 읽힐 뿐더러 가슴까지 벌렁거린다. 나는 하염없이 뚱뚱해져 간다. 모서리를 잃어버린 책상처럼. 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다. 슬픔의 진화 중에서. 한때 내 영혼을 강타했다고 믿었으나 어느 순간 무척이나 쉽게 잊힌 이성복 시인의 식구도 갑자기 떠올랐다. 세상은 완벽했다. 없는 것이 없었다. 중략.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성복 시인이 1970년대 말에 썼으나 1980년 10월 첫 시집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를 통해 발표된 그날이라는 시의 일부다. 그땐 그랬다. 1979년 10월 26일 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신군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이 1980년 5월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 시민을 무차하게 학살했다. 그런데도 세상은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았다. 심지어 장밋빛 같았다. 전두환 공이 아니라 박정희가 만든 시스템 덕에 한국은 1980년 90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는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느냐며 수선주를 떨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아주 난리가 났던 걸로 안다. 이에 전두환은 아예 정수라라는 가수에게 건전가요라는 명목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어 소름마저 끼치는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 부르며 천진난만하게 살아왔던가를 생각하면 쓴 웃음만 나온다. 정말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은 시대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달라진 건 별로 없지 싶다. 다만 아프다 아프다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긴 하다. 경제 대국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사회의 병폐를 이제는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면 뭐하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감과 불안감이라니. 변화와 쇄신이야말로 지배자들이 늘 써먹는 비장의 한 수라는 글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난다. 어쩌면 그래서 다시 시가 읽히나 보다. 내 안에 죽어가던 불꽃을 되살리듯 오랫동안 무심했던 분노의 감정,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시야말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자극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과 함께 개인과 세상과의 이 긴장과 갈등을 연소시켜줄 촉매로서의 시 말이다. 아이폰 따위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여태껏 부대껴온 이 인간정신의 드라마는 결코 될 수 없을 테지. 그래서 나는 더럽고 너저분한 기분이 들 때 시 한 편 읽어보는 건 단단히 썩었는데 그 냄새조차 느낄 줄 모르는 훌륭한 인간들에게 아구창을 날리고 귀싸대기를 갈기는 심정으로 감히 할 만한 일이라고 적극 권장하는 바다.